안녕하세요. 뚠코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란 미국 전쟁이 끝나면 어디로 돈이 흐르는지 산업 지도를 같이 펼쳐봤죠.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사려니까 무섭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차트는 또 빠질까봐 손이 안 나간다. 당연한 감정입니다. 위기는 똑같이 오는데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그 위기를 인생의 발판으로 삼아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위기에서 기회를 본 부자들의 사고법입니다. 200년 전 워털루 전투의 로스차일드, 2008년 금융위기의 워런 버핏, 1992년 파운드화 위기의 조지 소로스. 이 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머리로 그 무서운 시기에 큰 돈을 번 건지 사실에 기반해서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가장 오래된 사례, 1815년 6월 18일 벨기에 작은 마을 워털루. 나폴레옹과 영국 프로이센 연합군이 부딪힙니다. 이 전투의 결과에 따라 영국 국채 가격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어요. 프랑스가 이기면 영국 채권은 휴지 조각, 영국이 이기면 채권은 폭등.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 런던의 은행가 네이선 메이어 로스차일드.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전역에 자체 통신망을 깔아두고 있었습니다. 마차, 비둘기, 빠른 배. 오늘날로 치면 가장 빠른 인터넷망을 사적으로 운영했던 거예요. 덕분에 네이선은 영국 정부보다 먼저 워털루 결과를 알게 됩니다. 흔히 그날 공매도와 매수로 하루에 천문학적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떠도는데요. 로스차일드 아카이브가 직접 검증한 바로는 그건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신화에 가깝습니다. 진짜 사실은 더 흥미롭습니다. 1815년 7월 20일자 런던 쿠리어는 네이선이 영국 국채, 즉 콘솔을 큰 규모로 매수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영국 정부 차입이 줄어들고 채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판단이었어요.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동생들은 지금 팔아서 차익 챙기자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네이선은 1년을 더 버팁니다. 결국 1817년 말 채권 가격이 처음보다 40% 넘게 오른 시점에 매도해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6억 파운드,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수익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남보다 먼저 안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남들이 견디지 못한 1년의 인내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 200연을 건너뛰어 2008년으로 갑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월스트리트 전체가 패닉이었던 그때 워런 버핏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2008년 9월 23일 골드만삭스가 은행 지주회사로 전환된 지 단 이틀 뒤 버크셔 해서웨이는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그것도 일반 주식이 아니었어요. 연 10% 배당이 약속된 우선주. 거기에 더해서 주당 115달러에 또다시 50억 달러어치 보통주를 살 수 있는 워런트까지 받아냈습니다. 세상이 가장 무서워했던 그 순간에 버핏은 골드만삭스가 망하지 않는 쪽에 베팅했고 망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떻게 돈을 벌지까지 미리 설계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 거래로 약 37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중 12억 7천만 달러는 배당 수입이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된 2008년 10월 17일 버핏은 뉴욕타임즈에 직접 글을 기고합니다. 제목이 Buy American IM. 번역하면 미국 주식을 사라. 나는 사고 있다. 이 글에서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당시 미국 주식시장은 약 30% 빠진 상태였어요. 뉴스는 매일 종말을 외쳤고 펀드 매니저들조차 패닉셀에 동참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가 자신이 개인 계좌로 미국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힌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버핏이 미래를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진 않을 거라는 큰 그림을 봤다는 것. 둘째,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망할까봐 무서운 가격에 샀다는 것. 부자의 사고법은 미래 예측이 아니라 확률을 역으로 계산하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 사례, 조지 소로스 1992년 9월 16일, 이른바 검은 수요일. 당시 영국 파운드화는 유럽 환율 조정 메커니즘, 줄여서 ERM이라는 시스템에 묶여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파운드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독일 마르크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약속한 제도였어요. 문제는 영국 경제는 약해지고 있는데 파운드는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높은 환율에 묶여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영국 정부는 이 환율을 지키기 위해 금리를 계속 높이고 외환 보유고를 풀어야 했어요.
소로스는 이걸 보고 단순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시스템은 결국 깨진다. 그는 펀드를 동원해서 100억 달러 규모의 타운드 공매도 포지션을 쌓습니다. 영국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동안 소로스는 반대쪽에서 무너지는 쪽에 거대한 베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9월 16일 단 하루 영국 정부는 결국 파운드 방어를 포기하고 ERM에서 탈퇴합니다. 파운드는 마르크 대비 15%, 달러 대비 25%가 빠졌습니다. 영국 재무부가 나중에 추산한 그 하루의 비용은 약 33억 파운드. 소로스가 단 하루에 가져간 수익은 10억 달러가 넘었어요. 이 사건으로 소로스는 영란은행을 무너뜨린 남자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여기서 진짜 봐야 할 건 자극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소로스의 사고법은 시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본 거예요. 가격이 비싸냐 싸냐가 아니라 이 약속이 지속 가능한가, 깨질 수밖에 없는가. 그 균열이 보일 때 남들이 못 봤다고 망설이지 않고 큰 베팅을 한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세 사람은 시대도 자산도 스트래티지도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사고법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단기 뉴스가 아니라 큰 흐름을 본다. 로스차일드는 전쟁이 끝나면 채권이 오른다는 큰 흐름을 봤고, 버핏은 시스템이 살아남으면 우량 기업도 살아남는다는 큰 흐름을 봤습니다. 소로스는 인위적으로 묶인 환율이 결국 풀린다는 큰 흐름을 봤어요. 둘째, 감정이 아니라 확률로 결정한다. 세 사람 모두 그 시점에서는 분명히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무서움이 곧 손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손실은 확률이 자기에게 유리할 때 베팅하지 못하는 것에서 옵니다. 셋째, 결정한 다음엔 견딘다. 로스차일드는 1년을 견뎠고 버핏은 골드만삭스 워런트를 2013년까지 들고 있었고 소로스조차 며칠을 외환시장 한가운데서 견뎠어요. 이 세 가지를 일반 투자자가 그대로 따라할 순 없습니다. 우리에겐 사적 통신망도 없고 50억 달러 우선주 협상력도 없습니다. 공매도 포지션을 100억 달러어치 쌓을 돈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져갈 건 분명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평소에 관심 산업 3개를 정하고 그 산업의 뉴스, 실적, 손금망을 꾸준히 공부해 두는 것. 둘째,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사고 싶은 자산의 평소 가격대를 미리 메모해 두는 것. 셋째, 사고 나면 최소 1년은 차트를 덜 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 뉴스가 가장 무서울 때 내가 평소에 공부해둔 산업이 말이 안 되는 가격에 와 있는지 그 한 가지만 차분하게 다시 보세요. 부자의 사고법은 특별한 직감이 아니라 남들이 흔들릴 때 한 번 더 숫자를 보는 그 차분함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위기는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그 기회는 소문이나 직감이 아니라 사실과 숫자 위에서만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뚠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